the dot plot. It is overwhelmingly notoriously inaccurate as to what they actually do. The notion of a couple of hikes, how big and how much, a little bit of that doesn't make much difference because a little bit is a little bit. Warsh is starting off well in my view, and I should hope that he's strong enough to overcome the tendency to succumb to his staff, tech and AI. And what I would say about that is that it's not that it's so far euphoric that they're still part of what you would think of as optimism. I would always urge the South Korean investor to think more globally first and think about your own country after that, just as I would a U.S. investor. South Korea is just inherently going to be more volatile than an awful lot of countries. That'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two big stocks and the tail. There is a secret event that happens in the back of U.S. midterm election year that I have long called the midterm miracle. 오늘은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켄 피셔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고액 자산가와 그 가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 투자 운용사로 켄이 1979년 설립한 뒤 현재 운용 자산이 약 4,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켄, 쌈프로TV에 다시 모셔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돼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3월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뒤 굵직한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먼저 연준부터 보죠. 당시만 해도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반영했지만 지금은 여건 변화로 연준이 1에서 2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말씀하신 부분부터 보죠. 제가 수십 년째 말해왔듯 연준 스스로도 뭘 할지 모르고 있다가 실행 직전 혹은 실행하면서야 움직입니다. 연준은 원인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쪽입니다. 연준의 행보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긴 하지만 본인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장기 전략이 뚜렷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도트 플로슨 연준 이사회와 FOMC 위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내다본 기록인데 실제 행동과는 안 맞기로 악명 높습니다. 속된 말로 연준이 입을 다물고 괜히 말로 시장을 흔들거나 뭘 할지 추측하게 만들지 않은 채 회의 때 필요한 일만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낫습니다. 지금 연준이 어떤 시장 방식으로든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건 실수이고 몇 차례 인상이라는 말도 결국 폭은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가요? 그 정도 조금 건드려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이 제대로 보지 않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고 지금까지도 늘 맞아온 기준인데 그들은 단기 금리 변동이 장기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받아 장기로 빌려주는 구조상 대출에 더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금리 차가 줄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와 같거나 높아지면 대출을 거의 꺼리게 되는데 그때 돈을 벌 방법은 위험한 대출뿐이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기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의 대출 의지가 약해지는데 지금은 국내외 경제 성장도 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처럼 꽤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은행들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들과 참모진의 사고방식,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은 박사 경제학자 300명이 옆에서 계속 떠들며 성장이 커지면 인플레가 오르고 성장이 줄면 인플레도 내려간다고 주입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을 더 억눌러야겠다고 보기 쉬운데 지금도 성장세가 약한 만큼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잠깐 방향을 바꿔보면 저는 거의 평생 연준을 비판해 왔습니다. 연준이나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체로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케인스주의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그 조언에 굴복하곤 하는데 워시는 새 연준 의장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는 회의를 줄이고 점도표도 없애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줄이려 한다고 합니다. 모두 연준이 해야 할 일이고 그 기조를 지킨다면 미국 중앙은행에는 큰 개선이 될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연준 의장들은 참모진이 올리는 의견과 자료에 휘둘리기 마련이니까요. 켄, 제 생각을 읽으셨네요. 저도 막 케빈 워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그는 최근 전임자들과 확실히 결이 달라 보이고 첫 기자회견은 말하는 방식도 좋아 인상적이었지만 두 번째는 조금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많은 변화를 주려는 방향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300명의 박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을 집단사고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취임 후 두세 달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만 짧게 짚어보죠. 연준 새 의장이 선임될 때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시간이 지나면 참모진이 머릿속까지 장악한 듯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약해 보이던 사람은 더 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던 사람은 오히려 약해 보이게 됩니다. 파월도 처음 취임했을 때는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에게 그만한 강단과 경력이 있느냐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존경을 받게 됐죠. 보통 연준 의장들은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세상이 망가지지 않으면 그게 자기 공로처럼 여겨져 대체로 사실이 아닌데도 후광을 얻습니다. 제 보기엔 워시는 출발이 좋고 참모진에 휘둘리는 경향을 이겨낼 만큼 강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내부 스태프들이 머릿속을 장악해 결국 그를 흐물흐물한 마시멜로 머리로 만들 거라 장담해요. 우리가 틀리고 그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그는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할 만큼 강하고 독립적이며 돈도 충분한 사람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슬프지만 사실 그는 임명과 인준을 받으려고 트럼프 비위를 맞추며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명과 인준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보다 오래 남아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보다 더 오래 연준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워시를 대신할 차기 연준 의장을 고르거나 워시를 한 번 더 지명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사람이 워시를 어떻게 볼지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요. 연준 의장 대부분은 연임을 바라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을 재임 후보로 떠올리길 원하고 그래서 극단적 결정을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재임명받지 못할까봐 대체로 더 온건해집니다. 그가 데이비드 패러것을 좀 더 떠올리면 좋겠네요. 최근 팟캐스트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장의 도취 신호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을 잘못 옮기는 건 아니길 바라지만 강 세장이 끝나간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 전망은 부족한데도 과열된 종목들이 나타나는 게 강 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떤 종목들이 그런 사례였는지 한두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비슷한 열광이 나타날 때 참고할 수 있게요. 잠시 한 발 물러서 보면 이 개념은 존 템플턴의 유명한 말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 도취 속에서 끝난다 에서 비롯됐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짚어둘 점은 이런 각 국면이 대개 꽤 오래 이어진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강 세장은 꼭 과열적 낙관에 이르러야 끝나는 건 아니고 경제 전체를 강타할 만큼 크고 이례적인 충격이 오면 그 전에 꺾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기술주, 특히 AI를 둘러싼 들뜬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광란에 가깝다기보다 거품기가 조금 있는 정도이고 그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만으로 시장이 유포리아에 빠졌다고 보긴 어렵고 여전히 낙관론의 범주에 있습니다. 강한 낙관일 수는 있지만 강한 낙관과 유포리아는 다릅니다. 유포리아는 말하자면 돼지가 날고 쓰레기까지 떠오르는 때입니다.
기본 사업도 없는 회사가 기대감만으로 세워진 뒤 앞날에 큰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상장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면 실제 매출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회사들이 수없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들어와 자본을 조달했는데 그게 바로 유포리아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기업도 시장에 나오는 때죠. 그건 최근 나타난 빅 유니콘들의 상장 움직임과는 결이 달라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초대형 비상장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최근 스페이스X 오퍼링에서도 드러났고 인류를 피해 아마존 상류 유역으로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면 전 세계가 그 소식을 관심 있게 지켜봤죠. 그게 시작이었고 머지않아 이런 대형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많이 공개 시장에 나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자체가 유포리아는 아닌 게 그 회사들은 규모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도 지금은 최초 공모가를 밑돌고 초반 며칠 뒤에는 강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폭넓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공모에서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아직 유포리아 단계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과열 낙관에 빠졌다면 그 주식은 공모 뒤에도 계속 올랐을 겁니다. 실제로 초반 상승은 공모 과정의 일부였고 애초에 그런 급등을 예상해 공모를 짰던 거죠. 하지만 이후 공모가 밑으로 밀렸는데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건 공모는 성공했지만 가격에 대한 회의론 탓에 시장이 열광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닷컴 붐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그때 저는 더 젊었고 주로 외환에 관심이 있었는데 매출도 없으니 상장해선 안 된다고 떠오르는 회사가 있나요? 우선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벌써 꼬박 25년 전이니 오래됐죠. 그때 성인으로 어떤 일이든 관여할 나이였다는 게 놀랍네요. 과찬이세요? 말하자면 그중 눈에 띄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핵심은 그런 게 수백 개나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이름조차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고 한 일도 워낙 미미해서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은 채 그냥 훅 사라졌죠. 계속 주식을 발행해 끌어온 돈이 없으면 버틸 수익성이 없었고 시장이 꺾인 뒤 몇 년 안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정점이 지나자 그전엔 묻혀있던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는데 워런 버핏의 말처럼 물이 빠져야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 문제가 많은 회사도 유포리아 속에서는 그 문제가 잘 안 보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숨겨졌던 문제가 뚜렷해져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유포리아의 진짜 신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열풍의 진짜 신호는 지속 매출과 흑자 매출총이 익률을 낼 본업조차 없어 순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회사들이 시장에 넘쳐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면 한국 시장 흐름이 꽤 요동쳤죠. 3월에 얘기했을 때 한국 거래소가 5,500선쯤에서 거래됐던 것 같습니다. 9,300 가까운 수준에서 크게 밀린 뒤인데 지금은 거품만 빠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1989년 니케이처럼 세대적 고점이었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까요? 기업 실적이 받쳐줘 더 신중한 속도로 다시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38,000 비트 상공에서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시장은 두 종목과 꼬리에 가까워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두 종목과 꼬리죠. 한국에선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삼성과 SK가 AI와 반도체 중심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더 넓은 주식시장일 때보다 이런 수치가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자에게도 그러듯 한국 투자자에게 늘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 자국 시장을 보라고 권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건 국내 증시가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이니까요. 이 기간에 벌어진 일을 따져보면 지난 2달간 그 두 종목이 부진했던 이유로 꼽을 요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추측에 가깝고 저는 2달 흐름을 높은 확신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한 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한국 시장은 좋은 시장인데다 AI와 반도체의 중요성도 계속될 겁니다. 다만 지난 2달, 거의 정확히 2달 동안의 조정은 여전히 상승 중인 글로벌 시장 안에서 나타난 변동성일 뿐이라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라면 저처럼 반등을 기대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웬만한 나라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 크고 유럽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한국보다 덜 흔들리죠. 상위 2 종목 비중이 크고 나머지가 긴 꼬리처럼 이어진 구조라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처럼 두 종목이 이끌고 나머지가 뒤따르는 식의 주식시장은 달리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AI 말고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간헐적으로 이어진 지 6개월쯤 됐는데도 세계 경제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고 일부 전망가들이 우려했던 유가의 재앙적 폭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컨센서스도 예상보다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적절히 풀리지 않으면 일부 경제권이나 세계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칼럼에서 말했듯 유가는 사람들이 예상한 고점까지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138달러까지 급등한 뒤 되밀리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중심 전쟁은 길든 짧든 예외 없이 가격이 튄 뒤 서서히 내려가다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은 조금 생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쟁 전 가격에서 대략 위아래 10% 범위로 돌아옵니다. 이는 분쟁을 일으킨 긴장 때문에 유가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폭격이 시작될 때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에서 70달러로 올라 있었고 그 상승은 전쟁으로 이어진 긴장이 고조되던 폭격 전부터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유가는 80달러 아래에 머물며 상승폭이 크지 않고 최근 흐름 역시 석유 시장이 그리 위축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물러서 사실과 통념을 가려보죠. 전 세계 석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는 말이 바로 그 통념입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그 20% 중 3분의 1쯤인 약 6%는 나간 게 아니라 가공용으로 들어온 물량이라 실제로 나간 건 14% 정도였거든요. 이후 비용은 조금 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면서 대부분 메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은 해상 운송보다 비용이 높아서 분쟁 전에는 하루 약 70만 배럴을 이 파이프라인으로 서쪽 홍해까지 보낸 뒤 수에즈를 거쳐 북쪽으로 운송했습니다. 바다에 실으면 비용은 싸지만 파이프라인 구간은 더 비싼 겁니다. 전쟁이 터지자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지만 파이프라인 수송량을 하루 70만 배럴에서 700만 배럴, 즉 10배로 늘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물량만으로도 호르무즈를 지나던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면서 이후 아부다비는 파이프라인 출하를 더 늘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파이프라인 대신 해상 운송에 의존해야 하는 카타르산 천연가스와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갈 육로가 마땅치 않은 이라크였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넘겼습니다. 한편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유가 상승을 본 생산자들이 증산에 나섰고 높은 가격이 그 유인을 제공했습니다. 예컨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한국이 들여올 수 있는 원유량을 제한하는 완전 봉쇄라고 가정해 정상 상태 기준으로 예측했다면 한국의 비축유가 크게 줄 것으로 봤을 겁니다. 한국의 실제 비축량은 줄었지만 소폭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 7개월치에서 지금도 5개월 반가량 남아있는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산유국들이 있고 걸프 국가들도 다른 경로로 수송할 수 있어 비용과 가격이 조금 오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등 에너지는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중요하긴 해도 경제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어서 비용 상승이 부담은 됐지만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 초기에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심각한 수급 경색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건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지적입니다. 남은 게 2달치가 아니라 5달 반치라는 건데 자원을 아껴 쓰고 추가 생산분으로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보충해 둔 덕분이겠죠. 현재 전 세계 총생산량은 전쟁 전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그칩니다. 사람들이 늘 놓치는 건 가격이 생산자에게 신호가 된다는 점이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생산자는 가격이 올랐으니 더 만들면 돈을 더 벌겠네 하며 생산을 늘립니다. 특히 설비와 생산 능력까지 확충하려 들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 가격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들은 해가 비칠 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감안하면 시장, 특히 주식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하반기에 확신을 갖고 보는 다른 시장이나 주목할 이벤트, 변곡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현상에 대해 수십 년간 써왔고 늘 맞지는 않아도 거의 맞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해 후반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중간선거의 기적이라 부른 숨은 호재가 나타납니다. 중간선거에서는 보통 대통령의 단기 야당의 상대적 힘을 조금이든 많이든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크거나 중요한 일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때 걸림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 보면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집권당이 야당에 비해 상대적 힘을 잃기 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늘 남성이었으니 그라고 하겠습니다. 임기 첫 2년 안에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한꺼번에 밀어붙일 때도 있고 조금씩 나눠 처리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핵심 입법은 첫 2년에 끝내려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첫 해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대표 법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들도 있었지만 대형 법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는데 미국 의회를 거치는 모든 조치가 누군가를 돕는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으니 이런 법안이 나올수록 그게 무슨 뜻이든 내 편과 내가 손해본다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상대와 그 사람이 이기면 그 승리는 제 손해로 돌아가고 제게 큰 위험이 되지만 중간선거가 그걸 완화해 줍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가 없어서 민주당이 상대적 이득을 볼 텐데 폭은 크지 않아도 민주당의 힘이 실리면 선거 뒤 큰 입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대형 법안은 아예 통과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외교 정책과 행정명령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능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내렸고 이전 대통령들보다 행정명령에 훨씬 많이 의존해온 만큼 정부 움직임도 잦아드는 거죠. 중간선거 해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흐름을 읽고 미리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늘 3개월에서 30개월 앞을 반영하기 때문인데 100년 넘는 정확한 일일 데이터가 있는 미국 증시 역사에서 중간선거해 4분기 수익률은 88% 확률로 플러스였고 이후 2분기도 각각 약 85% 확률로 플러스였습니다. 4분기부터 이어지는 9개월 구간은 역사적으로 92% 넘게 플러스였고 중간에 한 분기쯤 흔들릴 때도 있지만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부터 시작되는 세계 분기 흐름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현존하는 미국 주식시장 기록상 가장 강한 9개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9개월 내내 일관되게 긍정적이었던 흐름은 어디서도 찾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다만 처음 얘기한 도취 국면으로 돌아가 보면 시장 일부는 거품이 끼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도취 단계는 아니며 온갖 허접한 투기가 난무하는 수준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대형 악재가 새로 터지지 않는 한 그런 국면은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강세장은 2027년까지 어쩌면 더 오래 이어질 겁니다. 그 뒤로 얼마나 더 갈까요? 저도 모르니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죠. 다만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초 두 분기는 꽤 강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워시 의장 또 스콧 베센트 얘기로 돌아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재무장관과 연준에 맞서 금리를 안 올리면 우리가 30년물 장기 금리를 밀어 올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금리 인상으로 몰아가겠다는 듯합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 의장과 맞서는 듯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의장은 시장이 대신 긴축해주니 자신이 단기 금리를 올려 대통령을 화나게 할 필요가 없어 방이는 건 아닐까요? 먼저 워시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베센트 씨는 아예 생각이란 걸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제겐 그저 뒤에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보일 뿐 다른 존재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보는 것들을 다 말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다만 장기 금리는 전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정해진다는 점은 말해두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어떤 주요 경제권이든 장기금리가 전 세계 다른 주요국 장기금리의 방향과 크게 엇박자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오르거나 덜 오르고 내릴 때도 폭은 다르지만 큰 흐름은 세계 장기금리와 함께 갑니다. GDP 기준으로 전 세계 장기 금리를 가중해 보면 미국만 따로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 세계 장기차의 시장은 가능한 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누가 모여 인위적으로 짜맞추거나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베센트가 소로스 쪽에서 영란은행을 공격했던 작전에 참여한 인물 아니냐,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고 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그건 오히려 예외가 규칙을 증명하는 사례에 가깝고 실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올해 미국 장기금리는 글로벌 장기금리와 거의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 금리가 글로벌 흐름 때문이라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 정부가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할 상황이 되면 연준을 압박하거나 동원해 수익률 상한을 씌우려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컨대 10년물에 수익률곡 선통제를 하겠다. 특정 수익률에서 채권을 계속 사들이겠다고 나서는 식으로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엔 양적 완화로 채권을 사들이던 때였는데 그 기간에도 미국 금리는 글로벌 금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 시장에서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착각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 재무장관, 행정부가 그렇게 믿을 수는 있겠지만요. 세상엔 바보가 많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도 그런 행동이 곧바로 큰 파장으로 이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주요 경제권이고 경제도 괜찮으며 세계 경제도 무난한 데다 장기금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정부가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든 밀어붙이면 그 여파가 국제 시스템 전반으로 번져 다시 부메랑처럼 미국에 돌아오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 여파 없이 끝나진 않는다고 봅니다. 켄,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뵈어도 반갑고 다시 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늘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다음 만남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